진해의 거친 바닷바람이 훈련병들의 뺨을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가는 이른 아침이었지만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군인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긴장 속에 서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도열한 특수전전단 UDT 대원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살아있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나 그들조차 압도하는 무거운 침묵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단상의 가장 앞줄에 서 있는 강진우 소령은 마치 강철로 빚어낸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의 존재감은 주위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는 블랙홀과도 같았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피부 위에는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얻은 영광스러운 흉터들이 훈장처럼 새겨져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은 차가운 얼음처럼 냉혹했다. 강진우 소령은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도 전설적인 인물로 통하는 실전형 지휘관이었으며 그의 이력서는 국방부 기밀 서류함 속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보관되어 있을 만큼 화려하고 위험한 작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화려한 언변이나 정치적인 수완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고 오로지 압도적인 실력과 부하들을 향한 묵직한 신뢰만으로 지휘권을 행사하는 진정한 군인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평소와 다른 불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는데 그것은 곧 도착할 새로운 검열관이자 악명 높은 삼성 장군인 마석도 중장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다. 마석도는 군인의 명예보다는 개인의 영달과 과시욕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로 악명이 높았기에 강진우는 본능적으로 다가올 폭풍을 감지하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점점 거세지며 연병장의 모래바람을 일으키자 도열에 있던 병사들의 군복깃이 요란하게 펄럭이기 시작했다. 하늘을 가로지르며 나타난 거대한 수송 헬기는 마치 점령군의 위세를 과시하듯 천천히 하강했고 그 위압적인 광경에 젊은 병사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헬기가 착륙하고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검은색 선글라스를 낀 마석도 중장이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거만하게 걸어 나왔는데 그의 군복은 방금 다림질을 마친 듯 주름 하나 없이 빳빳했다. 전장의 흙먼지와 땀 냄새가 배어있는 UDT 대원들과 달리 마석도의 모습은 지나치게 깔끔하여 오히려 이질적인 불쾌감을 자아냈다. 마석도 중장은 단상 위에 올라서자마자 병사들을 향해 격려를 받는 대신 못마땅하다는 표정으로 혀를 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일장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부하들에 대한 존중이나 격려는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권위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욕망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UDT의 전통적인 훈련 방식이 낡아빠졌다며 비난을 퍼붓고 자신이 부임한 이상 모든 것을 뿌리째 바꿔놓겠다는 오만한 선언을 서슴지 않았다. 연병장에 모인 천여 명의 대원들은 모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지만 계급이라는 절대적인 벽 앞에서 그 누구도 감히 불만을 표출할 수는 없었다. 강진우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 했다. 검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마석도 중장의 횡포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는데 그는 사소한 복장 불량을 트집 잡거나 먼지 한 톨을 문제 삼아 지휘관들을 가혹하게 질책했다. 그는 실전적인 능력보다는 보여주기 식의 의전과 절차에 집착하며 대원들이 밤새 준비한 전술 시범을 보지도 않고 무시해 버리기 일쑤였다. 훈련장 한쪽에서 고난도 침투 훈련을 준비하고 있던 삼중대원들은 마석도의 손짓 하나에 몇 시간 동안 땡볕 아래서 부동자세로 대기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탈진하는 병사가 속출했다. 이것은 명백히 군사 훈련이 아니라 한 사람의 권력자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벌이는 잔인한 놀이에 불과했다. 특히 마석도의 눈에 거슬린 것은 강진우가 이끄는 최정예 팀이었는데 그들의 눈빛이 자신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다는 점이 그의 비틀린 자존심을 건드렸다. 마석도는 강진우의 팀원 중 가장 어린 김하사를 지목하여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는데 군화끈을 묶는 방식이 규정에 어긋난다며 전 대원 앞에서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김하사는 규정대로 착용했다고 항변하고 싶었으나 장군의 서슬 퍼런 눈초리에 기가 눌려 입술만 깨물고 있었다. 마석도는 자신의 구두 발끝으로 김하사의 정강이를 툭툭 치며 비열한 웃음을 흘렸고 이 모욕적인 장면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전 부대원들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강진우 소령이 대열에서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오며 절도 있는 목소리로 마석도 중장을 향해 입을 열었다. 강진우는 김하사의 복장은 특수전 임무 수행을 위한 전술적 변형이며 이는 사전에 승인된 사항임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보고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으나 연병장의 공기를 가를 만큼 뚜렷하게 울려 퍼졌고 순간 마석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게 일그러졌다. 감히 일개 소령이 별 3개짜리 장군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사실에 마석도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지휘봉으로 강진우의 가슴을 세게 찔러댔다. 강진우는 가슴팍에 느껴지는 통증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석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석도 중장은 강진우의 흔들림 없는 태도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르며 강진우의 과거 작전 기록까지 들먹이며 인신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그는 강진우가 과거 작전에서 동료를 잃었던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어 그것이 강진우의 무능함 때문이었다고 매도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 했다. 이는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을 넘은 비열한 행동이었으나 마석도는 자신의 말이 법이고 진리라고 믿는 듯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교들도 마석도의 폭언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 두려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강진우의 주먹 쥔 손등에는 핏줄이 터질 듯이 솟아올랐으나 그는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마석도는 강진우에게 당장 직위 해제를 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김하사를 영창에 보내겠다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훌륭한 군인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괴물이었다. 강진우는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자신의 부하가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끓어오르는 살기를 진정시키려 노력했고 차가운 이성으로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지금 당장 폭발해 버린다면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그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만 했다. 마석도 중장은 강진우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서 있자 자신이 승리했다고 착각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수행원들에게 다음 주에 있을 대규모 합동훈련에서 UDT의 실력을 낱낱이 파헤쳐 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 훈련에는 1000여 명의 병사와 고위급 인사들이 참관할 예정이었다. 마석도는 그 자리에서 강진우와 그의 부대를 철저하게 짓밟아 자신의 위상을 드높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강진우는 마석도의 등 뒤로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서늘한 결심을 굳혔는데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처절한 싸움의 시작을 의미했다. 그날 저녁 강진우는 텅 빈 연병장에 홀로 남아 어둠이 내려앉은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낮에 있었던 치욕스러운 순간들과 김하사의 절망적인 눈빛이 잊히지 않고 맴돌았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인의 길과 신념이 한낱 부패한 장군의 욕망에 의해 더러워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강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과거 작전 중 사망한 전우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다. 그는 죽은 전우에게 맹세하듯 나직하게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밤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졌다. 다음 날부터 부대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면서도 날카롭게 변해갔는데 모든 대원은 강진우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강진우는 평소보다 더욱 강도 높은 훈련을 지시하며 대원들을 극한으로 몰아붙였지만 그 누구도 불평 한마디 없이 그의 지시를 따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휘관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며 다가올 결전의 날을 대비했다. 한편 마석도 중장의 사택에서는 매일 밤 호화로운 파티가 열렸고 그는 자신의 권력에 취해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훈련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전술 토의실에서 강진우는 며칠째 밤을 새우며 마석도와 관련된 자료들을 은밀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마석도가 과거 군수물자 납품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과 부하들에게 상납을 강요한 증거들을 하나둘씩 포착해 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군 내부의 감찰 시스템은 이미 마석도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를 단죄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강진우는 법과 규정이 정의를 지켜주지 못할 때 군인이 선택해야 할 최후의 수단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날카롭게 갈린 전술 단검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마석도의 횡포는 극에 달해 훈련 중 부상을 당한 병사에게 치료 대신 얼차려를 부여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분노가 임계점까지 차올랐고 자칫하면 집단 하극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강진우는 흔들리는 대원들을 다독이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엄명했고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대원들에게 짐승과 싸우기 위해 우리 또한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끝까지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이미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마지막 점검 회의에서 마석도는 강진우를 불러 세워놓고 대규모 훈련 당일 시범을 보일 대테러 진압 작전의 시나리오를 자신의 입맛대로 수정하라고 강요했다. 그는 작전의 효율성이나 안전 따위는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이 돋보일 수 있는 화려한 연출만을 요구하며 무리한 진입 경로를 설정했다. 강진우는 그것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고 반박했지만 마석도는 듣지 않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군복을 벗기겠다고 협박했다. 강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에 따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때 강진우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미묘한 미소의 의미를 마석도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자결하는 태양이 훈련장을 달구고 있었지만 마석도 중장의 탐욕스러운 욕망은 그 열기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는 시원한 그늘막 아래 안락의자에 앉아 얼음이 든 음료를 들이키며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을 마치 서커스 구경하듯 즐기고 있었다. 훈련장 곳곳에서는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지만 마석도는 그 소리를 배경음악처럼 여기며 더욱 자극적이고 위험한 장면을 요구했다. 그의 지시는 전술적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었고 오로지 시각적인 화려함과 상부의 눈에 들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출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UDT 대원들은 지휘관의 무리한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내몰리며 점차 육체적 한계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마석도는 헬기 레펠 강화 훈련 중에 실제 폭발물을 터뜨려 실전 같은 긴박한 분위기를 연출하라는 터무니없는 지시를 내렸는데 이는 안전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였다.
안전통제관들이 폭발의 충격파가 헬기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위험성을 강력히 경고했으나 그는 겁쟁이들의 변명이라며 일축해버리고 당장 실행하지 않으면 항명으로 간주하겠다고 윽박질렀다. 강진우 소령은 이것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마석도에게 다가가 제고를 요청했으나 즉시 제지당했다. 마석도의 눈에는 병사들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시찰단에게 보여줄 극적인 그림만이 중요했다. 결국 헬기의 로터 소리와 함께 대원들은 목숨을 건 위험한 도박판 위로 내던져지게 되었는데 굉음과 함께 지상에서 폭발물이 터지자 자욱한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그 순간 헬기에서 하강하던 로프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렸다. 폭발의 충격파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여 저공 비행 중이던 헬기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로프를 잡고 있던 김상병의 몸이 중심을 잃고 허공으로 튕겨져 나갔다. 끔찍한 비명조차 지를 새도 없이 김상병은 10여 미터 높이에서 맨 땅으로 추락했고 둔탁한 충돌음이 연병장을 울리며 모든 이들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훈련장은 순식간에 통제불능의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동료 대원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갔지만 김상병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일어나지 못했다. 먼지 구름이 걷히고 쓰러진 병사의 처참한 모습이 드러나자 마석도 중장은 걱정은커녕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혀를 찾는데 그는 의무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훈련 분위기를 망쳤다며 쓰러진 김상병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고 자신의 무리한 지시가 원인이라는 사실은 철저히 외면한 채 병사의 정신력이 나태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매도했다. 고통에 신음하는 부하를 앞에 두고 훈련 점수를 깎겠다는 둥 헛소리를 늘어놓는 그의 모습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 다를 바 없었으며 이를 지켜보는 대원들의 눈에는 피눈물이 고였다. 강진우는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김상병의 상태를 살폈는데 다리는 기이한 각도로 꺾여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 섞인 피가 흘러나오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침착하게 기도를 확보하고 응급처치를 지시하면서도 떨리는 부하의 손을 꽉 잡아주며 안심시키려 노력했으나 속으로는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김상병은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훈련을 망쳐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그 모습은 강진우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는 듯했다. 강진우는 이 참혹한 결과가 병사의 잘못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다짐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상황이 수습되기도 전에 마석도는 강진우를 호출하여 전 대원이 보는 앞에서 호되게 질책하기 시작했는데 그는 UDT의 훈련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이번 사고의 모든 책임을 강진우와 부대원들의 무능함으로 돌리려 했다. 마석도는 사고 조사를 통해 김상병을 안전수칙 위반으로 징계하고 강제 전역시키겠다는 잔인한 결정까지 통보하며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부하에게 위로는커녕 징계라는 멍에까지 씌우려는 그의 처사에 강진우는 할 말을 잃고 주먹만 움켜쥐었다. 이것은 명백히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한 책임 회피이자 계급을 이용한 비열한 폭력이었다. 그날 밤 강진우는 잠들지 못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이 담긴 훈련 일지와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밤새도록 분석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영상 속에는 마석도가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폭파 지시를 내리는 장면과 통제관의 만류를 묵살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그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였다. 강진우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상부 감찰실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그의 타자치는 소리는 어두운 사무실 안에서 고독한 투쟁의 신호탄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부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강진우가 작성한 보고서는 상부에 도달하기도 전에 중간 라인에서 묵살당하고 말았는데 마석도의 인맥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게 군조직 전체에 뻗어 있었다. 감찰실의 선배 장교는 강진우를 조용히 불러내어 마석도 중장이 차기 참모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실세라며 괜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충고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은 진실을 밝혀 정의를 구현하기보다는 조직의 안위와 위계 질서를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듯해 보였다. 강진우는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었던 자신의 신념이 거대한 권력의 벽 앞에서 무참히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강진우가 감찰 보고서를 제출하려 했다는 사실은 금세 마석도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즉각적이고 잔인한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마석도는 강진우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들여 보고서를 눈앞에서 찢어버리며 비릿한 조소를 날렸고 강진우의 군 생활을 끝장내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심지어 병원에 있는 김상병의 치료비 지원까지 끊어버릴 수 있다며 비열한 협박을 가해왔는데 이는 강진우의 가장 아픈 약점을 건드리는 행위였다. 마석도는 자신이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라고 믿고 있었으며 강진우 같은 일개 장교가 발버둥 쳐봐야 자신의 손바닥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집무실을 나온 강진우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무력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가슴에 달린 수많은 훈장과 약장들이 오늘따라 무겁고 거추장스럽게 느껴졌는데 그것들은 부하 하나 지키지 못하는 지휘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다. 법과 시스템 안에서는 더 이상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깨달음이 그의 가슴 속에 깊은 균열을 만들어냈고 그 균열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 균열 사이로 뜨겁고 위험한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이제껏 그가 규율이라는 이름으로 억눌러왔던 야수와도 같은 본능이었다. 늦은 밤 강진우는 김상병이 입원해 있는 군병원을 찾았는데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침울하기 짝이 없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누워있는 김상병은 강진우를 보자마자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소리 죽여 울고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진우는 주머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였으며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그는 김상병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이며 반드시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던 강진우는 우연히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 마석도 중장이 특정 의료 장비 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은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훈련장에서만 폭군처럼 구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를 좀먹는 거대한 비리의 온상임을 짐작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였다. 마석도는 군인의 피와 땀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그 탐욕에는 끝이 보이지 않아 군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다. 강진우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며 마석도라는 인물의 추악한 실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훈련이 재개되었지만 부대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대원들의 눈에는 생기가 사라져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다. 마석도는 여전히 확성기를 들고 소리를 지르며 병사들을 몰아붙였지만 그 누구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충성을 바치지 않았고 침묵 속에 저항만이 감돌았다. 강진우는 묵묵히 대원들 곁을 지키며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려 노력했지만 이미 무너져버린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실감했다.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 침묵하며 비겁한 생존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파멸을 각오하고서라도 진실을 밝히는 순교자가 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었다. 해가 질 무렵 강진우는 자신의 개인 로커를 열어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소형 녹음기와 특수 장비들을 꺼내 들었다. 이제 더 이상 합법적인 절차나 보고 체계에 기대를 거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냉혹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군복 명찰을 어루만지며 이것이 군인으로서 입는 마지막 제복이 될 수도 있다는 서글픈 예감을 느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해졌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장비를 챙겼고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은 사냥을 나서는 늑대처럼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마석도는 다가올 대규모 검열 행사에서 강진우의 부대를 가장 위험하고 힘든 임무에 배치하도록 조작하며 쾌재를 불렀다. 그는 이번 기회에 강진우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고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겠다는 가학적인 쾌감에 젖어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마석도는 최고급 위스키를 잔에 따르며 창밖의 연병장을 내려다보았고 자신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해 겨누어지는 칼날이 얼마나 날카롭고 치명적인지, 그리고 자신이 건드린 남자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마석도 중장은 자신의 악랄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강진우 소령이 겉으로 굴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더욱 교묘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그를 조여오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 브리핑 시간에 강진우가 밤새 작성하여 제출한 훈련 안전 계획서를 한 줄도 읽지 않고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모욕을 주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적인 지적이 아니라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휘관으로서의 권위를 무참히 짓밟고 인격을 말살하려는 의도적인 행위였다. 강진우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묵묵히 주워들 뿐이었지만 마석도는 그런 침착함이 오히려 더 거슬렸는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다음 단계의 괴롭힘을 구상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식당에서도 마석도의 횡포는 멈추지 않았는데 그는 UDT 대원들의 식단이 지나치게 호화롭다며 트집을 잡아 배식량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령했다. 고된 훈련으로 칼로리 소모가 극심한 특수부대원들에게 밥을 굶기는 것은 명백한 가혹 행위이자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마석도는 헝그리 정신을 강화한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자신의 학대를 정당화했고 식판을 엎어버리는 시해까지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오후 훈련을 준비하는 대원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사라져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강진우의 속은 숯검정처럼 까맣게 타들어갔다. 오후 일과가 끝난 후 소집된 긴급 작전 회의에서 마석도는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강진우의 과거 작전 기록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공개적인 망신 주기에 나섰다. 그는 강진우의 목덜미와 팔에 남은 흉측한 화상 흉터를 지휘봉으로 가리키며 그것이 훈장이 아니라 무능함의 증거이자 패배자의 낙인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 흉터는 과거 작전 중 동료를 구하기 위해 불타는 건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생긴 영광스러운 상처였지만 마석도의 입을 거치자 수치스러운 오점으로 변질되었다. 회의실에 모인 다른 장교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헛기침을 하며 불편해했지만 마석도는 마치 코미디 쇼를 진행하듯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강진우는 책상 아래로 주먹을 꽉 쥐어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깊게 패일 정도로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의 호흡은 미세하게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과거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던 전우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마석도의 조롱은 그 상처를 후벼 파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 오만한 장군의 멱살을 잡고 싶다는 충동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지만 그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지금 폭발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꼴이 될 것이며 마석도가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격이었다. 마석도는 강진우의 반응이 없자 회심의 일격을 날리듯 강진우 부대원들의 가족 신상 정보를 꺼내들며 은근한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군인 아파트 재배정 문제를 거론하며 말을 잘 듣지 않는 대원의 가족들은 열악한 관사로 쫓겨나거나 복지 혜택이 중단될 수 있다고 넌지시 암시했다. 국가를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하는 군인들의 가족까지 볼모로 삼는 비열함에 강진우의 눈동자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고 살기 어린 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것은 군인 대 군인의 싸움이 아니라 양아치나 다름없는 치졸한 인질극이었으며 강진우의 인내심은 이제 임계점을 넘어 위험 수위에 도달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온 마석도는 강진우의 앞을 막아서며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내 손바닥 아니라며 귓속말로 속삭였다. 그는 강진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이번 검열이 끝나면 너와 내 부하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장 험한 오지로 보내져 군 생활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고 비웃었다. 마석도의 입에서 풍기는 역겨운 술 냄새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강진우의 코를 찔렀고 강진우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강진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부하들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낮게 경고했지만 마석도는 그저 콧방귀를 뀌며 수행원들을 이끌고 유유히 사라질 뿐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연병장을 가로질러 숙소로 돌아온 강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기마사에 찢어진 장갑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평생 지켜온 법과 절차가 악을 처단하는데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현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실만은 명확했다. 그는 벽에 걸려있는 태극기를 응시하며 자신이 군복을 입은 이유가 부패한 권력자에게 충성하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과 부하를 지키기 위함이었음을 되새겼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복잡한 계산이나 망설임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뚜렷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때 조용히 노크 소리가 들리고 중대장과 선임 부사관들이 강진우의 방으로 찾아왔는데 그들의 표정 또한 결연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마석도의 부당한 처우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 사실을 이미 전해 듣고 분노하고 있었으며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강진우 소령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부하들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신뢰는 강진우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힘을 실어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짧게 감사를 표했고 내일 있을 최종 리허설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자고 다짐했다. 부하들을 돌려보낸 후 강진우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특수 제작된 전술 나이프를 꺼내어 나를 점검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내일 있을 결전을 위한 무언의 준비였다. 그는 마석도가 저지른 비리의 증거가 담긴 소형 저장 장치를 군복 안주머니에 챙겨 넣으며 이것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파장이 얼마나 클지 짐작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폭로에 그치지 않고 전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마석도의 실체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벽하게 파괴해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날카롭게 갈린 칼날에 비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고뇌하는 지휘관이 아니라 심판을 집행하는 사신의 모습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부대의 밤은 깊어만 갔고 간간이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었다. 강진우는 잠시 눈을 붙였으나 꿈속에서도 마석도의 조소와 부하들의 절규가 뒤섞여 나타나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창밖에는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는데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오늘 흘리게 될 누군가의 피를 예고하는 듯 불길하면서도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강진우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맑게 했고 거울 속의 자신을 향해 마지막으로 결의를 다졌다. 오늘은 긴 싸움의 끝을 보는 날이자 진정한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 증명하는 날이 될 것이었다.
강진우는 전투복을 갖춰 입고 군화끈을 단단히 조여매며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그의 몸놀림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날렵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잠시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건넸는데 이번 일이 끝나면 다시는 군복을 입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기에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연병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 소리는 규칙적이고 단호했으며 그 뒤로 길게 늘어선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거인의 그것처럼 웅장해 보였다. 새벽의 푸른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울린 전화 벨소리는 마치 불길한 운명을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강진우 소령의 집무실을 무겁게 짓눌렀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군의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병원에서 걸려온 그 연락은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입원 중이던 김상병이 어젯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비보였고 그 순간 강진우의 심장은 멈추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김상병은 강제 전역 심사를 앞두고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수치심과 남겨질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병실 화장실에서 목을 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강진우는 수화기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는데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졌다가 이내 붉은 분노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 강진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영안실 앞은 이미 오열하는 유가족들과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대원들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비통한 울음소리는 병원 복도를 메우고 있었다. 김상병의 어머니는 강진우의 군복 바짓단을 붙잡고 내 아들을 살려내라며 절규하다 실신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강진우의 가슴은 천 개의 바늘로 찔리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다. 그는 부하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마석도 중장에 대한 증오가 뒤섞여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었지만 지휘관으로서 중심을 잡아야 했기에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다. 벽에 기대어 주먹으로 벽을 치며 울분을 토하는 젊은 병사들의 눈빛에는 슬픔을 넘어선 살기가 서리기 시작했고 상황은 일촉즉발의 위기감으로 치닫고 있었다. 사태를 수습하고 장례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사령부로 복귀한 강진우는 곧장 마석도 중장의 집무실을 찾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선 풍경은 지옥보다 더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석도는 부하의 죽음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거울을 보며 이발병에게 면도를 받고 있었고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급차가 놓여 있었다. 그는 강진우가 들어오자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아침부터 재수없는 소리를 가져왔다며 오히려 짜증을 내었고 김상병의 죽음을 나약한 정신력 탓으로 돌리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강진우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그 악마 같은 모습에 전신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마석도는 면도칼이 자신의 턱 밑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뻔뻔하게 말을 이어가며 이번 자살 사건이 자신의 진급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입단속을 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김상병의 죽음을 우울증에 의한 개인적인 일탈로 조작하여 보고서를 꾸미라고 명령했고 유가족들에게는 위로금을 쥐어주며 입을 막으라는 비열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강진우는 마석도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오물을 뱉어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주머니 속에 손을 꽉 쥐었다. 지금 당장 달려들어 저 더러운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는 충동이 강진우의 이성을 맹렬하게 흔들었지만 그는 마지막 남은 인내심으로 바닥을 응시했다. 강진우가 아무런 대답 없이 서 있자 마석도는 면도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강진우의 어깨를 툭 치며 이번 일만 잘 처리하면 자네의 인사고과도 챙겨주겠다고 회유하려 들었다.
그는 부하의 목숨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소시오패스였으며 권력에 취해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괴물이었다. 강진우는 마석도의 손이 닿은 어깨를 털어내고 싶은 역겨움을 참으며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알겠다고 짧게 대답하고 몸을 돌렸다. 하지만 그 순간 강진우의 눈빛은 더 이상 상관을 대하는 부하의 눈빛이 아니라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재판관의 그것으로 변해 있었다. 집무실을 나선 강진우는 긴 복도를 걸어가며 자신이 이제껏 지켜왔던 군법과 규정이 마석도 같은 자들 앞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법은 힘있는 자들의 편이었고 시스템은 정의가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할 뿐이었기에 죽은 김상병의 억울함을 풀어줄 방법은 제도권 안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복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결단을 내렸는데 그것은 군인으로서의 생명을 끊고서라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다. 그는 이제 법정이 아닌 연병장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대로 돌아온 강진우는 가장 신뢰하는 부사관들을 은밀히 소집하여 내일 있을 대규모 검열 행사의 경계 작전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마석도와 고위 장성들이 위치할 단상 주변의 경호 병력을 자신의 직속 중대원들로 배치하고 외부와의 통신을 차단할 수 있는 예비 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부사관들은 지휘관의 의도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강진우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아무런 질문 없이 명령에 따랐다. 그들은 이미 말하지 않아도 강진우가 무엇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있었고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하겠다는 무언의 동의를 보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훈련장에는 폭풍 전야의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고 강진우는 자신의 개인 무기고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전술용 단검을 꺼내어 숫돌에 갈기 시작했다. 쓱쓱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방 안을 채웠고 날카롭게 서는 칼날 위로 형광등 불빛이 서늘하게 반사되었는데 그것은 마치 김상병의 원혼이 서려 있는 듯했다. 강진우는 칼을 갈며 마석도의 얼굴에 새겨질 공포와 절망을 상상했고 그 상상은 그에게 두려움 대신 차가운 평정심을 가져다 주었다. 그는 이 칼이 단순한 흉기가 아니라 썩어빠진 환부를 도려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수술용 메스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천여 명의 UDT 대원들이 연병장에 집결하여 오와 열을 맞춰 섰는데 그들의 표정은 여느 때보다 비장하고 엄숙했다. 김상병의 죽음 소식은 이미 부대 전체에 퍼져 있었고 병사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른 채 지휘관인 강진우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강진우는 단상 아래 도열한 부하들을 둘러보며 그들의 눈망울 속에 담긴 뜨거운 열망을 읽어냈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일이 전설이 되든 오점이 되든 간에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드디어 검열 행사가 시작되고 마석도 중장이 화려한 의전 차량을 타고 연병장에 들어서자 군악대의 팡파르가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마석도는 빳빳하게 다림질된 정복을 입고 가슴에는 훈장을 주렁주렁 매단 채 거만하게 차에서 내렸고 수많은 병사들의 격려를 받으며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병사들의 눈에 서린 적개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생각에 들떠 있었으며 입가에는 거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진우는 단상 한쪽에 서서 마석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며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다. 마석도는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의 첫 마디부터가 병사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 그는 훈련 중 발생한 사고와 김상병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며
정신력이 해이해진 결과라며 고인에 대한 모독을 서슴지 않았고 살아남은 자들은 이를 반면교사 삼아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훈계했다. 연병장에 모인 천여 명의 병사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웅성거림과 함께 이를 가는 소리가 들려왔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훈시가 아니라 죽은 자와 산 자 모두를 능멸하는 폭력이었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었다. 강진우는 마석도의 망발이 이어지는 동안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전신의 근육을 이완시켰다가 다시 팽팽하게 긴장시켰다. 그는 자신의 손이 닿을 거리에 있는 마석도의 위치와 주변 경호원들의 동선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상황을 종료시킬 경로를 그려냈다. 그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지만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고 시야는 좁아지며 오직 목표물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이제 말로 하는 설득이나 항변의 시간은 끝났으며 오직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마석도가 연설을 마치고 병사들에게 충성심을 강요하는 구호를 외치라고 강요하자 강진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가 있는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갑작스러운 강진우의 돌발 행동에 수행원들과 마석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강진우의 기세가 워낙 흉흉하여 누구도 섣불리 제지하지 못했다. 강진우는 마석도의 바로 옆에 멈춰섰고 마이크를 잡는 대신 마석도의 눈을 정면으로 노려보며 낮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은 지휘관의 자격이 없으며 살인자일 뿐이라는 그의 일갈은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마석도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지저대느냐며 강진우의 뺨을 올려붙이려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강진우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그 손을 허공에서 낚아채 버렸고 강철 같은 악력으로 마석도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했다. 천여 명의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삼성 장군이 일개 소령에게 제압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었다. 마석도는 고통과 수치심에 비명을 지르며 경호원들을 불렀지만 강진우의 눈빛에 압도된 경호원들은 얼어붙은 듯 발을 떼지 못했다. 강진우는 마석도의 귀에 대고 당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겠다고 속삭였고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자처럼 서늘했다. 마석도는 그제야 강진우의 눈에서 진짜 살기를 읽어내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강진우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강진우는 품 안에서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는 무언가를 꺼낼 준비를 하며 무게 중심을 낮추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처절하고도 통쾌한 복수극의 막이 오르기 직전이었다. 연병장을 가득 메운 천여 명의 병사들은 단상 위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눈을 크게 뜬 채 얼어붙어 있었는데 파도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이 흘렀다.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하극상의 현장이었으나 그 누구도 강진우 소령을 말리거나 비난하려 들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눈빛은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었다. 마석도 중장의 손목을 움켜쥔 강진우의 손등에는 푸른 핏줄이 터질 듯이 솟아올라 있었고 그의 악력은 마치 강철로 만든 족쇄처럼 단단하여 마석도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석도의 입에서는 짐승의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고 그의 얼굴은 고통과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라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마석도는 자신의 손목이 부러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감히 삼성 장군의 몸에 손을 댄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악을 써댔다. 그는 경호 실장과 헌병들에게 당장 저 미친놈을 사살하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단상 주변을 포위하고 있던 경호 병력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다.
그들은 강진우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살기에 기가 눌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했고, 무엇보다 연병장에 도열한 천여 명의 UDT 대원들이 보내는 살벌한 눈빛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만약 그들이 강진우에게 총을 겨눈다면 그 순간 연병장은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현장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지배했다. 강진우는 마석도의 비명을 배경음악 삼아 마이크를 자신의 입가로 가져갔고, 그의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는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부대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지금 이 행동이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보복이 아니라 군인의 명예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심판임을 선언하며 마석도의 죄상을 하나하나 낱낱이 고발했다. 강진우의 입에서 마석도가 저지른 훈련 조작과 방산 비리, 그리고 김상병의 죽음을 은폐하려 했던 추악한 시도들이 폭로될 때마다 병사들의 눈빛은 경악에서 분노로 바뀌어 갔다. 그것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이 뒷받침된 완벽한 공소장이었으며, 마석도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당황한 마석도는 강진우의 말을 끊기 위해 반대편 손을 휘두르며 발악했지만, 강진우는 가볍게 고개를 돌려 피한 뒤 더욱 강하게 손목을 비틀어 그를 무릎 꿇게 만들었다. 억 소리와 함께 바닥에 처박힌 마석도는 올려다본 강진우의 눈에서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저승사자의 모습을 보았고,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강진우는 무릎 꿇은 마석도를 내려다보며 당신이 입고 있는 그 군복과 계급장은 부하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당신은 그것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그의 일갈은 마석도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와 같았고, 이를 지켜보는 병사들의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시원하게 터뜨려 주었다. 마석도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하고 비열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는데, 그는 모든 것이 오해이며 강진우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모함하려 들었다. 그는 병사들을 향해 강진우는 지금 적과 내통하고 있거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라며 자신의 명령에 따르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고, 논리조차 맞지 않아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으며 오히려 그의 비겁함만을 더욱 부각할 뿐이었다. 천여 명의 병사들은 침묵으로 그에게 야유를 보내고 있었고, 그 차가운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위협적으로 마석도를 압박해왔다. 강진우는 마석도의 헛소리를 더 이상 들어줄 가치도 없다는 듯 차갑게 코웃음을 치며 품 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에 갖다 대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것은 김상병의 사건을 조작하라고 지시하던 마석도의 육성과 유가족을 돈으로 매수하려 했던 통화 내용이 담긴 결정적인 증거였다. 마석도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그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마지막 남은 권위마저 산산이 조각나 바람에 흩어졌다. 이제 그 누구도 마석도를 지휘관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는 단상 위에서 발가 벗겨진 채 조롱받는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증거가 공개되자 연병장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격앙되었고, 대열 속에 있던 병사들 중 일부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대열을 이탈하려 움찔거렸다. 자칫하면 통제불능의 폭동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강진우는 한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제지했고, 병사들은 그의 손짓 하나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부동자세를 취했다. 강진우는 이 심판이 감정적인 린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며, 오로지 자신만이 모든 업보를 짊어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동요하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라고 명령했고, 병사들은 눈물을 머금은 채 지휘관의 마지막 명령에 복종했다. 궁지에 몰린 마석도는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품속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권총을 꺼내려 시도했는데 이는 군인으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행위였다. 부하들 앞에서 비무장 상태인 부하 장교를 향해 총을 겨누려 한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라 살인마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었다. 하지만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생존 본능이 극도로 발달한 강진우가 그 움직임을 놓칠 리 없었고 마석도의 손이 재킷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강진우의 눈빛이 번뜩였다. 강진우는 잡고 있던 손목을 놔주는 척하며 마석도의 중심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 균형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다. 바닥에 나뒹군 마석도는 권총을 떨어뜨리고 비명을 질렀지만 강진우는 그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다가와 군화 발로 권총을 멀리 차버렸다. 강진우는 쓰러진 마석도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그의 얼굴을 자신과 마주보게 했는데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다. 마석도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려 그의 화장을 흉하게 망가뜨리고 있었다. 강진우는 나직한 목소리로 당신에게는 군법 회의조차 사치이며 이곳에 있는 1000명의 증인들이 바로 당신을 심판할 배심원이라고 선고했다. 단상 아래에 있던 참모 장교들과 고위 인사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웅성거리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거나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연병장의 출입구는 강진우의 지시를 받은 중대원들에 의해 봉쇄되어 있었고 외부와의 통신 또한 차단되어 이 공간은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 있었다. 이것은 강진우가 치밀하게 계획한 무대였으며 마석도라는 거악을 처단하기 위해 마련된 닫힌 결계와도 같았다. 마석도는 자신이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자신을 도와줄 구원의 손길은 없었다. 강진우는 마석도의 가슴에 달려있는 화려한 훈장들을 손으로 가리키며 그것들이 얼마나 가식적이고 더러운 것인지 비난했고 거칠게 손을 뻗어 약장 하나를 뜯어내 버렸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훈장이 바닥에 떨어져 뒹굴었고 그 소리는 마치 마석도의 몰락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다. 마석도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훈장이 뜯겨나가자 괴성을 지르며 반항하려 했지만 강진우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몸부림에 불과했다. 강진우는 멈추지 않고 그의 계급장과 명찰까지 차례로 뜯어내며 그를 껍데기만 남은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마석도에게 남은 것은 구겨진 군복과 바닥난 자존심 그리고 죽음보다 더한 공포뿐이었는데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비굴하게 강진우의 바짓단을 붙잡았다. 천하를 호령하던 삼성 장군이 부하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은 참으로 꼴사납고 비참하기 짝이 없었으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었다. 하지만 강진우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서려 있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차갑게 식어들어가며 마지막 형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김상병과 억울하게 희생된 수많은 병사들의 영혼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느꼈으며 그들을 대신해 이 더러운 악연을 끊어내야 했다. 강진우는 뒷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전술 장갑을 꺼내 천천히 착용했는데 꽉 조여지는 장갑의 감촉이 그의 전투 본능을 깨웠다. 장갑을 끼는 그 짧은 순간 동안 연병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든 이들이 마른 침을 삼키며 다음에 일어날 일을 숨죽여 기다렸다. 마석도는 그 검은 장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리고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치다. 단상 난간에 부딪혀 주저앉았다. 그는 강진우가 다가올수록 숨이 턱턱 막혀오는 압박감을 느꼈고 이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끝장날 것임을 예감했다. 강진우는 주저앉은 마석도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마석도는 턱을 덜덜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쉰 소리만 새어 나왔고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되어 한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강진우는 그런 그를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승리의 미소가 아니라 괴물을 잡기 위해 스스로 괴물이 되어야만 했던 군인의 슬픈 자화상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내쉬며 전신의 근육을 최대로 수축시켰고 이제 폭발할 준비를 마쳤다. 하늘에서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태양을 가리기 시작했고 연병장은 순식간에 어두운 그림자에 덮였는데 마치 하늘도 이 심판에 동참하려는 듯했다. 강진우의 주먹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고 그 주먹은 단순히 사람을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썩어 빠진 세상의 부조리를 부수기 위한 망치였다. 천여 명의 병사들은 주먹을 꽉 쥐고 강진우의 움직임을 주시했고 그들의 마음속 외침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에너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제 역사에 남을 단 한 번의 타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옛말처럼 절망에 빠진 마석도. 중장은 이성의 끈을 완전히 놓아버리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강진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삼성 장군의 체면이나 격식 따위는 모두 내동댕이 친 채 오로지 강진우를 죽이겠다는 살해 하나로 주먹을 휘둘렀지만 그것은 훈련된 군인의 동작이 아니라 시정잡배의 막싸움에 불과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뒤집혀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을 물고 있어 마치 광견병에 걸린 개를 연상시켰는데 그 모습은 공포스럽기보다는 오히려 애처로울 정도로 비참해 보였다. 천여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단상 위에서 대한민국 장군의 추락은 그렇게 바닥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었다. 강진우는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마석도의 주먹을 마치 슬로우 모션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감지했고 미세한 움직임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수많은 실전 경험을 통해 단련된 그의 감각은 시간의 흐름조차 느리게 인식하게 만들었고 마석도의 공격 궤적은 너무나도 허술하고 빈틈투성이었다. 강진우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과거 마석도에게 당했던 수모와 김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방아쇠를 당겼다. 그는 상체를 가볍게 숙여 마석도의 주먹을 허공으로 흘려보냄과 동시에 자신의 체중을 실은 묵직한 카운터 펀치를 준비했다. 강진우의 주먹이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과 함께 마석도의 턱에 장렬하는 순간 둔탁한 타격음이 연병장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주먹질이 아니라 강진우가 평생을 바쳐 단련해온 무술적 기량과 분노가 응축된 인간 흉기의 일격이었다. 마석도의 고개가 뒤로 젖혀짐과 동시에 그의 입에서는 붉은 피와 함께 하얀 치아들이 팝콘처럼 사방으로 흩날렸다. 그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 1000명의 병사들은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너무나도 압도적인 상황에 입을 틀어막은 채 숨을 멈추었다. 단 한 번의 타격으로 마석도의 턱뼈는 으스러졌고 그의 오만했던 입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다. 타격의 충격을 이기지 못한 마석도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공중에 붕 떴다가 바닥으로 처참하게 곤두박질 쳤는데 흙먼지가 피와 함께 피어올랐다. 그는 바닥을 뒹굴며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입안이 망가져 발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괴상한 소리만 흘러나왔다. 바닥에는 그가 뱉어낸 피와 부러진 치아들이 흉물스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가 평소 자랑하던 빳빳한 정복은 흙투성이가 되어 걸레 조각처럼 변해버렸다. 강진우는 쓰러진 마석도를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 발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장에 울리는 북소리처럼 규칙적이고 무겁게 들려왔다. 강진우는 품 안에서 날카롭게 갈린 전술 단검을 꺼내 들었는데 햇빛을 받은 칼날이 서늘한 은빛 섬광을 뿜어내며 마석도의 눈을 찔렀다. 마석도는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강진우가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로 보였고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강진우의 표정은 차가운 얼음 가면을 쓴 듯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었고 오직 그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마석도를 구타하는 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으며 평생 지워지지 않는 치욕의 낙인을 새겨줌으로써 영원한 형벌을 내리고자 했다. 강진우는 도망치려는 마석도의 가슴을 군화 발로 짓밟아 꼼짝 못하게 제압한 뒤 상체를 숙여 그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다. 마석도는 강진우의 거친 숨결과 피냄새를 맡으며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고 제발 멈춰달라고 웅얼거렸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강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이것은 김상병과 당신이 짓밟은 수많은 군인들의 몫이라고 속삭이며 단검을 고쳐 잡았다. 연병장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터질 듯했고 모든 이들의 시선이 강진우의 손끝에 집중되었다.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충격적인 심판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강진우의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고 예리한 칼날이 마석도의 뺨 위를 십자 모양으로 깊게 그으며 지나갔다. 끔찍한 비명 소리가 연병장의 정적을 찢어 놓았고 마석도의 얼굴에는 선명한 X자 모양의 상처가 새겨지며 붉은 피가 샘솟듯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가 군인으로서 자격 미달이며 실패자라는 것을 영원히 증명하는 X마크이자 살아있는 동안 짊어지고 가야 할 죄의 낙인이었다. 강진우는 피 묻은 칼을 들고 마석도를 내려다보며 자신의 심판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 고통과 충격으로 실신 직전인 마석도는 얼굴을 감싸쥐고 바닥을 뒹굴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는데 그 모습은 지옥도 그 자체였다.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붉은 피는 그의 얼굴을 뒤덮었고 X자 모양의 상처는 잔혹할 만큼 선명하게 드러나 보는 이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단상 아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전율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느꼈는데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의 쾌감이었다. 그들은 비록 잔인한 방법이었지만 강진우가 보여준 행동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강진우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단검을 바닥에 던지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손에 묻은 피를 담담하게 닦아냈다. 그는 흥분하거나 도망치려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격정적인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았는데 그것은 모든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표정이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고 바람에 실려오는 바다 냄새를 맡으며 자신이 사랑했던 군대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헌병대와 경호원들이 단상 위로 우르르 몰려 올라왔지만 그들은 감히 강진우에게 섣불리 다가가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삼성 장군과 그 위에 서 있는 소령의 모습은 그들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총구가 강진우를 향해 겨누어졌지만 강진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천천히 두 손을 들어 올리며 체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헌병들은 떨리는 손으로 수갑을 꺼내 강진우에게 다가갔고 강진우는 순순히 등을 돌려 자신의 손목을 내밀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강진우는 비로소 자신이 군인 신분에서 범죄자의 나락으로 떨어졌음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정면을 응시했다. 헌병들에게 이끌려 단상을 내려오는 강진우의 모습은 패배자가 아니라 개선장군처럼 위풍당당해 보였다. 그가 연병장을 가로질러 호송차로 향하는 동안 천여 명의 UDT 대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차려 자세를 취하며 그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했다. 그 침묵의 경례는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지고 빛나는 것이었다. 실려나가는 마석도는 구급차에 태워지면서도 횡설수설하며 강진우를 저주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육체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었으며 얼굴에 새겨진 흉터는 그가 죽는 날까지 그의 추악한 과거를 증언할 것이었다. 반면 강진우는 호송차의 창살 너머로 멀어지는 부대와 병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하지만 후회 없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의 대가가 가혹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 확신했다. 호송차가 부대 정문을 빠져나갈 때 강진우는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김상병의 명복을 빌었다. 이제 긴 법정 싸움과 감옥 생활이 그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고 자신의 행동이 작은 불씨가 되어 썩어빠진 군대를 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사건은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전설 같은 이야기는 군 담장을 넘어 민간에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얼굴에 X자를 새긴 소령의 이야기는 그렇게 신화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사건의 여파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어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의 높은 담장을 단번에 무너뜨렸는데 언론은 연일 강진우 소령의 항명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처음에는 하극상이라는 자극적인 소재에 집중하던 여론은 강진우가 재판장에 제출한 마석도 중장의 비리 증거들이 하나둘씩 공개되면서 급격하게 반전되기 시작했다. 녹취록에 담긴 마석도의 추악한 목소리와 김상병의 죽음을 조작하려던 정황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시민단체들은 군의 전면적인 개혁과 마석도의 처벌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강진우는 구치소 독방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나 거대한 정의의 눈덩이가 되어 굴러가고 있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마석도 중장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양쪽 뺨을 가로지르는 선명한 X자 모양의 흉터는 현대 의학으로도 완벽하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였다. 더욱 그를 절망하게 만든 것은 으스러진 턱뼈 때문에 평생 유동식만 먹어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과 앞니가 모두 사라져버린 흉측한 구강 구조였다. 그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강진우를 고소하겠다고 웅얼거렸지만 병실을 지키는 헌병들조차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볼 뿐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권력자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침대 위에 누운 그는 그저 이빨 빠진 늙은 호랑이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해 있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마석도와 연루된 비리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마석도가 군수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이 차명 계좌에서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그가 부하들의 진급을 미끼로 금품을 상납받은 사실들이 줄줄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왔다. 마석도에게 줄을 대고 있던 다른 고위 장성들도 줄줄이 옷을 벗거나 구속되었고 군 내부에서는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숙청 바람이 불어닥쳤다. 강진우가 목숨을 걸고 감행한 그날의 거사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군 조직 전체를 정화하는 불길로 타올랐다. 군사법정에 선 강진우의 모습은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그 어떤 장군보다도 당당하고 위엄이 넘쳐 흘러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을 압도했다. 검찰관은 그에게 상관 폭행과 항명죄를 적용하여 중형을 구형했지만 변호인단은 그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마석도의 불법적인 지시들을 근거로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강진우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달게 받겠지만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음에는 후회가 없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진술이 끝나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있던 UDT 전우들과 김상병의 유가족들은 오열하며 그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판사조차 잠시 숙연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재판부는 강진우에게 징역 5년과 불명예 제대라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행동이 군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했다는 참작 사유를 이례적으로 길게 명시했다. 비록 군복을 벗고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강진우는 법정을 나서며 옅은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반면 마석도는 모든 명예를 박탈당하고 이등병으로 강등된 채 민간 교도소로 이송되어 남은 생을 범죄자로 살아가게 되는 처참한 말로를 맞이했다. 그의 얼굴에 새겨진 X자 흉터는 교도소 내에서도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는 죽는 순간까지 강진우라는 이름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할 운명이었다. 교도소에서의 시간은 강진우에게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성찰과 휴식의 시간이 되어 주었는데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나갔다. 교도관들과 다른 수감자들은 그를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한 영웅으로 대우하며 존경을 표했고 강진우는 그들에게 묵묵히 모범을 보였다. 그는 좁은 독방 안에서 매일같이 운동을 하며 체력을 유지했고 틈틈이 군사 전술과 철학 서적을 읽으며 지식의 깊이를 더해갔다. 담장 밖에서는 여전히 그를 구명하기 위한 서명 운동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의 이야기는 웹툰과 영화로 제작되어 전설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강진우의 출소날이 다가왔는데 교도소 정문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그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UDT의 전설이 된 그를 맞이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예비역 대원들과 현역 군인들이 휴가를 내고 달려온 것이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사복 차림의 강진우가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나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거수경례를 올리며 우렁찬 함성으로 그를 환영했다. 강진우는 눈부신 햇살 아래서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후배들의 격려를 받아주었고 그 장면은 마치 개선장군의 귀환과도 같았다. 출소 후 강진우는 그를 기다리고 있던 옛 부하들과 함께 조촐한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제는 어엿한 지휘관으로 성장한 그들의 모습에 감회가 새로웠다. 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그날 연병장에서 있었던 사건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했고 강진우 덕분에 군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신나게 떠들어댔다. 김상병의 사건 이후 부당한 명령에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고 병사들의 인권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소식은 강진우에게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진 선물이었다. 강진우는 비록 군복은 입지 않았지만 자신의 정신이 후배들에게 올바르게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술자리가 파하고 모두가 돌아간 늦은 밤, 강진우는 홀로 바닷가를 찾았는데 5년 전 그날 밤처럼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군번줄을 꺼내어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감옥에 들어갈 때도 영치품으로 맡기지 않고 끝까지 간직했던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물건이었다. 그는 군번줄을 바다 멀리 힘껏 던져버렸는데 그것은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는 평범한 시민 강진우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식이었다. 군번줄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검은 파도 속으로 사라졌고 강진우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도 함께 씻겨 내려갔다. 강진우는 그 후 군사 전문가이자 안보 강연자로 활동하며 사회 곳곳에 정의와 리더십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총을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의 말과 글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가끔 길에서 마주치는 시민들이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네면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다. 사람들은 그를 전과자가 아니라 시대가 낳은 진정한 의인이자 영원한 지휘관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한편 마석도에 대한 소식은 아주 가끔 들려왔는데 그는 출소 후에도 얼굴의 흉터 때문에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며 비참하게 숨어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폐인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권선징악에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다. 강진우는 그 소식을 듣고도 통쾌해하거나 비웃지 않았고 그저 씁쓸한 표정으로 혀를 찰 뿐 더 이상 그를 기억 속에 담아두려 하지 않았다. 악인은 스스로 파멸했고 정의는 승리했으므로 그에게 마석도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강진우는 김상병이 안장된 현충원을 찾았는데 묘비 앞에는 누군가가 놓고 간 싱싱한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강진우는 묘비를 어루만지며 김상병의 사진을 바라보았는데 사진 속의 앳된 얼굴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오랫동안 침묵하며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었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전했다. 자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세상이 증명해 주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라는 그의 기도는 바람이 되어 묘비 주변을 맴돌았다. 강진우가 참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훈련을 마치고 행군 중인 UDT 신병들과 마주쳤는데 그들의 눈빛은 예전의 자신들처럼 패기가 넘쳤다. 신병들은 강진우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범상치 않은 기운에 압도되어 길을 비켜주며 경의를 표했다. 강진우는 그들의 흑투성이 군화를 보며 잠시 멈춰섰고 마음속으로 그들의 앞날의 건승을 빌어주었다. 비록 몸은 떠났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저 거친 파도를 가르는 UDT의 붉은 베레모들과 함께할 것이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으로 걸어갔고 그의 뒷모습은 석양을 받아 길게 그림자를 들이우며 마치 거대한 산처럼 웅장해 보였다. 세상은 그를 X자를 새긴 미친 소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대를 앞서간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그는 그 어떤 수식어에도 연연하지 않았다. 강진우는 그저 자신의 신념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의 책임을 졌을 뿐인 한 명의 인간이자 군인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군대의 담장을 넘어 전설이 되었고 그 전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불꽃으로 타오를 것이다.